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주로 과학을 보다 과학 정모라는 프로그램에서 과학을 재밌게 소개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주로 과학 정모에서 주로 했던 이야기들 바탕으로 생물의 왕국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재밌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얘기들 많이 다뤘어요. 이 책 읽고 나면 술자리, 예를 들어서 좋은 화제거리, 안주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은 다 자연에서 온 겁니다. 근데 뭘 가장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요, 여전히 석유를 제일 많이 씁니다. 1위가 석유 31%, 2위는 석탄 26%죠. 이것만 합해도 57%예요. 3위가 뭐냐? 천연가스예요. 이게 23%예요. 그럼 얼마예요? 80%가 되는 거잖아요. 4위가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5위가 수력, 6위가 원자력 4%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에는, 그러니까 한 190만 년 전부터, 한 200만 년 전부터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한 15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이에요? 나무 탄 거죠. 산불을 났을 때 불을 가까워 와가지고 모닥불 피워서 계속 나무를 넣어서 꺼트리지 않으면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불 갖고 난방도 하고 요리도 했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요, 나무를 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중세 때부터 한 10,000년 전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과 소의 노동력을 그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했죠. 산업혁명 이후에야, 그러니까 18세기 말 이후에야 석탄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 기차, 공장들이 다 석탄으로 돌아갔죠. 20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에야 석유가 석탄을 제치고 1위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자동차와 항공기가 보급된 덕분이죠. 화석 연료 말 그대로 화석 같은 연료인 거예요. 화석이 뭐예요? 오래된 생물의 잔해잖아요. 이런 화석이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서 열을 받고 압력에 눌려서 변한 연료를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식물이나 동물, 플랑크톤 같은 것이 땅 속에 묻혀서 열, 압력, 세월을 거치면서 에너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대표적인 화석 연료예요.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석탄은 육지의 늪, 숲에서 생겼어요. 죽은 나무가 썩지 못하고 그 열과 압력을 받아서 탄소 소모 빠져나가고 수소 소모 빠져나가고 산소 소모 빠져나가서 탄소만 남아서 만들어진 검은색 고체가 석탄이죠. 석유는요, 바다의 생물들, 바다 생물이 꽉꽉 눌려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략 갈색에서 검은색 사이의 액체예요. 천연가스는 석유 근처 지층에서 나옵니다. 석유 근처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바다 생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색깔 같은 거는 없죠. 아니에요. 유튜브에 정말 많더라고요. 석유를 어떻게 만들었어? 공룡 시체가 썩어서 만들었어요. 막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석유는 해성 퇴적층에서 만들어졌어요. 해성 퇴적층이라는 게 뭡니까? 바다에 형성된 퇴적층이에요. 공룡은 어디서 살았어요? 육지에 살았잖아요. 분명한 것은 공룡 시체가 석유가 된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아직 정확하게 석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해성 퇴적층이라는 것을 착안해 본다면 석유는 주로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바다에 여러 가지 조류도 살고 있잖아요. 조류라서 새 같은 거 말고 규조류, 홍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석탄이 만들어진 과정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대부분 바닷속에 생겼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체에서 기원했다는 게 유기기원설이에요. 생명체가 아닌 부분에서 나온 게 무기기원설입니다. 유기기원설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물체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온 게 이제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에서 나온 게 유기기원설이에요. 수억 년 전에 플랑크톤 같은 바다 생물이 살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죽은 생물의 유기물이 진흙과 함께 바다 밑에 쌓여요. 그 위에 퇴적층이 또 계속 쌓이면서 열과 압력이 막 높아지겠죠.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이때 생긴 게 케로겐이라는 게 생겨요. 이 케로겐이 석유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더 깊은 곳에서 약 60도에서 120도의 온도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수백만 년 동안 변성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암석 틈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모이게 되고 그걸 사람이 시추해서 뽑아내는 게 바로 유기기원설인 거죠. 근데 무기기원설은 뭐냐? 석유가 생물 없이 지구 내부의 비생물학적인 반응으로 만들어졌던 주장이 무기기원설입니다. 주로 지각 아래 깊은 곳에 탄소가 있었는데 고온 고압으로 석유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일부 과학자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쪽의 일부 지질 구조에서 이 이론이 설명 가능한 사례가 조금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석유 매장 패턴을 보면요, 또 탄소 동위 원소의 그 비율들을 보면
무기 기원설은 거의 말이 되지 않는다. 유기 기원설이 더 잘 설명된다는 게 일반 99.99%의 과학자들이 믿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글로벌 석유 매장량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말에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그 전에 1761억 배럴이었는데 1765억 배럴로 4억 배럴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늘어나는데 남중미 있잖아요. 브라질 같은 남중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매장량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왜 매장이 늘어났냐?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유전이 발견되고 옛날에는 유전이 여기선 기름을 빼내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 왜? 너무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예전엔 뽑아내지 못하던 기름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셰일 오일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일 샌드 있잖아요. 모래랑 엉켜져 있어요. 여기서 뽑아내려면 너무 기술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기술을 쓰려더니 돈도 많이 들어요. 뜨거운 물 막 부어야 되거든요. 기름 뽑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총량이 잡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기름값이 막 올라버렸네?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돈을 써도 한 게 괜찮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량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석유 고갈은 옛날의 이슈예요. 석유 고갈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 시장 재고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석유는 연료로 안 써도 돼요. 석유가 왜 필요하냐면 석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신재생이 있고.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프타라는 게 생깁니다. 이 나프타라는 화학 물질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섬유, 비료, 화장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비닐봉지, 페트병, 장난감, 스마트폰 케이스, 치약 뚜껑,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립밤, 바셀린, 파운데이션, 해열 진통제, 그 다음에 질소비료 제초제, 샴푸, 주방세제, 세탁세제, 자동차 타이어, 고무장갑, 운동화 밑창, 그중에 컴퓨터에 들어가면 회로기판, 절연체, 휴대폰, TV 외장재 다 석유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석유 기본 제품을 줄이려 노력을 하죠.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나오잖아요. 옥수수나 해조류에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아직까지는. 천연 섬유, 리사이클링 패브릭 같은 거 나오죠. 해양 생분해 제품도 만듭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화학산업 전환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석유가 없으면, 지금까지도 석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석유를 좀 더 아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안경 만들 때도 필요하고, 의자 만들 때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석유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동차 갈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려니까 헤어 드라이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빗을 만들어도 석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석유는 최대한 다른 분야에, 연료 외 분야에 활용하려고 아껴야 되는 거죠. 옛날부터 만들어냈어요. 2차 대전 때도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합성 석유라는 게 있어요. 석탄과 천연가스를 변환해서 만든 액체연료예요. 석탄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어. 근데 자동차가 하려니까 석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압력을 이용해서 합성 석유를 만들었죠. 독일이 2차 대전 때 많이 썼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석유는 필요해. 근데 어떻게 연합군이 독일로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 우리는 석탄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북한에서도 한때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연료들도 있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조류 같은 거 있잖아요. 갈조류, 녹조류 이런 걸 갖고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요. 인공 석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기에 사용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것을 분해해서 다시 석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린 플라스틱을 석유처럼 되돌린 기술인데 상용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공석유가 널리 쓰지 않을까? 기술은 옛날부터 있단 말이에요. 이미 2차 대전 때도 있었던 기술을 왜 안 쓸까? 자연산 석유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합성하는데 시간도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수억 년 걸린 걸 몇 시간 안에 만들려니까 어떻게 어렵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기술이 부족하고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도 생산량이나 비용 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후 위기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석유를 더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석유를 더 만들자고 나오질 수는 없어요. 왜? 석유를 쓰면 기후 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있는 석유도 줄일 판에 무슨 석유를 더 만들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석유를 합성하는 기술은 별로 발전할 것 같지 않습니다. 1등은 미국입니다. 하루에 약 1290만 배럴을 만들어요. 사우디보다도 많아요. 사우디가 980만 정도 되거든요. 3위가 러시아 940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비슷비슷하니까 거의 1000만 단위잖아요. 4위가 캐나다 460만, 5위가 이라크 43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양이 확 차이가 나죠. 그럼 어디에 가장 많이 묻혀 있냐? 이것도 또 사우디가 아니에요.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1위, 2위가 사우디, 3위가 이란, 4위가 캐나다, 5위가 이라크.
그 다음에 러시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미국, 리비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왜 많이 못 보내는데 아니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기술이 없어 못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해성 퇴적층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석유가 만들어질 시대에 바다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석유는 보통 수억 년 전에서 바다였던 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던 플랑크톤과 조류가 유기물이 쌓이고 퇴적되면서 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캐나다의 오일샌드도 있어요. 거기가 뭐예요? 고대 해안 환경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였다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두꺼운 퇴적암 지층이 있어야 돼요. 석유는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속에 저장되거든요. 유기물이 풍부한 검은색 쉐일이나 아주 작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요. 석회암 같은 게 중요합니다. 퇴적층이 수십 미터 쌓인 곳에서 석유가 잘 생겨요. 근데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열과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60도에서 120도 사이의 온도에서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너무 얕으면 썩어버려요. 또 너무 깊으면 천연가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얕지도 않고 너무 깊지도 않은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함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층이 접혀야 돼요. 접혀서 단층이 있거나 뭐 돔 구조가 있어. 석유가 딱 모이는 곳이 있어야 되죠. 되게 아래쪽으로 쭉 접힌 곳이 있으면 돼요. 주변에서 만든 석유가 쭉 아래쪽으로 몰려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석유를 보관하고 있는 함정 위에 덮개암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암석이 덮고 있어야 돼요. 석유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려고 해요. 그 덮개암이 있어야지 석유가 빠져나지 않고 땅속에 모여들기 때문이죠. 석유가 나오려는 지적층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야 돼요. 고대 바다였어야 돼. 두꺼운 퇴적감도 있어야 돼. 열과 압력도 받아야 돼. 석유가 모일 수 있는 구조도 있어야 돼. 거기다 또 덮개암도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 많으니까 석유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가 그게 안 돼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석유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들이 넣고요. 거기서 석유가 순수하게 탄소와 수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속들도 나오고 대기줄로 나오게 되고 태안 앞바다 사고 있잖아요. 기름 싣고 가다가 유전이 좌초되니까 돼요. 그 석유가 그대로 바다 위에 떠버리죠. 그러니까 석유는 가벼우니까 돼요. 물 위에 떠요. 물 위에 뜨니까 돼요. 기름막을 형성해서 밑으로 어떻게 해요? 산소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생명체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계 파괴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해양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도 많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해결하고 있는데 석유를 떼면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분산되는 게 가장 큰 환경 파괴 요인이죠. 난리 나죠. 고갈된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에너지 대혼란이 옵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대부분 석유로 다니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고갈된다. 교통이 마비됩니다. 물류 중단되고요. 세계 경제가 혼란돼요. 우린 당장 굶어 죽을 겁니다. 석유가 없어. 왜? 배달받지 못하니까. 화학산업도 마비되죠. 플라스틱, 화장품, 의약품, 합성섬유, 고무세제 우리 일상생활용품이 다 석유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석유로 언젠가 떨어질지 몰라? 급히 대체 물질을 만들어야겠죠. 가장 문제는요. 식량 위기 가능성입니다. 비료와 농약도 석유로 만들어요. 석유가 없어져요. 농업 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트럭을 쉽게 하던데 트럭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되잖아요. 운송비도 높아지니까 식량 가격도 급등하겠죠. 식량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국가 간 갈등이 생기면서요.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석유가 떨어진다? 전쟁이 나요. 옛날에 이미 우리는 중동 전쟁을 경험했었죠.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배웠잖아요. 지류가스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시아,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고라니 어떤 동물이냐면 동물계의 척삭 동물문의 포유광의 우제목의 사슴과의 고라니 속의 고라니입니다. 그게 고라니 속에는 이제 두 가지 변종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 고라니, 한국 고라니라는 두 개의 아종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슴과 안에 사슴이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고라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슴은 꽃사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슴간에 사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 크기도 보면 사슴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노루, 고라니가 제일 작습니다. 고라니가 10에서 15kg밖에 안 돼요. 뿔이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슴과 노루는 수컷에게는 뿔이 있어요. 근데 고라니는 수컷도 뿔이 없어요. 또 우리가 가장 쉽게 구분한 게 송곳니죠. 송곳니는 고라니 수컷에게만 있어요. 사슴과 노루는 송곳니가 없습니다. 꼬리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멀리서 봐서 구분하지 못하죠. 꼬리가 사슴은 이제 꼬리가 길고 노루는 좀 짧고 고라니는 꼬리가 아예 없습니다. 꼬리가 기냐 짧으냐 구분 못하지만 꼬리가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뿔은 없고 뿔이 없다는 거는 암컷들은 다 뿔이 없으니까 뿔만은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고라니에 송곳니가 있어? 송곳니가 있으면 무조건 수컷 고라니예요. 근데 암컷 고라니는
송곳니가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구분해? 꼬리가 없다 그러면 고라니예요. 이제 꼬리가 없어 그럼 고라니야. 이제 송곳니가 있어 그럼 수컷이야 할 수가 있겠죠. 사는 것도 달라요. 사슴은 주로 숲, 초원, 넓은 지역에 살고요. 노루는 주로 산에 삽니다. 이제 고라니는 습지, 논밭, 강변 좀 낮은 곳에 많이 살아요. 고라니는 사슴과 중에서 유일하게 뿔이 없고 수컷은 송곳니가 있고 꼬리도 없고 그다음에 수영을 잘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속이 달라요. 적어도 이제 속 안에서는 교접이 가능해요. 같은 속 안에서는. 그런데 종속 감옥할 때 속은 같아야 되는데 이건 아예 속도 다른 거예요. 고라니하고 사슴과 노루는. 그러니까 속이 다르면 교잡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아주 거의 불가능해요.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보통 염색체 수가 68개예요. 사슴은 68개, 노루는 70개.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슴과 노루는 뭐 해볼만 해요. 근데 고라니는 27개에서 46개. 아종에 떨어지면 다르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사슴과 노루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친척이야 교잡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라니는 너무나 먼 친척이어서 교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라니는 사슴과 내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계통 중 하나예요. 다른 사슴과 동물과는 친척과 아주 먼 친척이어가지고요. 교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왜란 건 있을 수 없고 생긴 다음에 이제 장점이 있겠죠. 싸움을 위한 무기입니다. 고라니 수컷, 번식기 있잖아요. 주로 가을, 겨울에 짝짓기예요. 이때 번식기 때 경쟁을 하는데요. 이때 서로 싸우기 위해서 송곳니를 사용합니다. 머리치를 부딪히며 싸우는 사슴들은요. 머리를 막 부딪히며 싸워요. 그러니까 고라니 수컷은 얼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송곳니로 상대방 목이나 옆구리를 팍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위한 무기고요. 뿔 대신 진화한 무기일 수 있죠. 다른 사슴과 동물들의 수컷들은 뿔로 싸움을 하는데 고라니 뿔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곳니가 발달했죠. 뿔 대신 송곳니로 경쟁하는 방식은 아주 이제 진화적인 대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먹을 때 안 불편할까? 불편하죠. 고라니는 풀, 어린 숲, 수초 같은 거 먹는단 말이에요. 어금니랑 앞니로 먹어야 돼요. 앞니로 끊어가지고 어금니를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곳니는 고라니가 뭘 먹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송곳니 어떻게 옆으로 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씹어 먹습니다. 풀리해요. 하지만 싸우고 무슨 방어하는데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강가, 하천변, 습지대에 많이 살아요. 물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어 이름이요. 고라니를 영어로 워터 디어라 그래요. 물 사슴증 되는 거예요. 하천 주변이나 논두렁, 습지 같은 그런 것에 이제 풀이 많은 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살까? 몸집이 작잖아요. 경계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숲이나 갈대밭, 덤불 많은 곳에 자기를 딱 숨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한 깊은 숲보다는 개방된 초지와 덤불이 적당한 곳을 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좋아하냐면 제일 좋아하는 곳은 논밭, 가수원 이런 데 좋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보면요. 논밭이고 가수원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논과 밭두개를 보면 고라니가 좋아하는 것 식량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야생 동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루나 사슴이 주로 산을 좋아하는데 고라니는 완만한 평야나 저지를 좋아해요. 근데 완만한 평야에 저지에 누가 있어? 사람들이 농가 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슴들이 주로 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많이 삽니다. 고라니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기후에도 잘 적응해주고 겨울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사슴들이 잘 자지는 않긴 합니다. 1년 내내 활동하죠. 봄에는 주로 번식과 출산의 계절이에요. 새끼는 풀숲에 숨겨두고 어미가 짧게 다녀요. 엄마만 짧게 가서 젖을 먹이고 또 자기 먹고 와서 젖이 생기면 또 젖을 먹이고 합니다. 새끼 고라니는 다행히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고라니 냄새 지독하거든요. 새끼 고라니 냄새도 안 나고 움직임도 없잖아요. 포식자에게 잘 들키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먹이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왕성해지겠죠. 대부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지어 지내기보다는 대개 혼자 또는 암컷과 새끼 형태로 지내요. 수컷 혼자 자라고 송곳니는 혼자 다니고요. 송곳니 없는 애들은 같이 다니죠. 그게 엄마와 새끼 형태입니다. 더위 못 살잖아요. 더위 힘드니까 더위를 피해서 아침과 저녁에 주로 활동하고 낮에는 그늘에서 숨어서 삽니다. 가을에는 수컷끼리 경쟁을 시작하죠. 수컷끼리 송곳니를 이용해서 싸움을 자주 벌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겨울잠을 자지 않고 눈 덮인 논이나 강변에서 활동해요. 마른 풀, 벼이삭, 가수원에 떨어진 과일들, 나무 껍질을 먹고 삽니다. 털갈이를 해가지고 두툼한 겨울털이 나서 춥지 않게 지내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활동량을 줄이고 햇볕이 있는 날이 따뜻한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때 또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서 유해 조수로 지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게도 해줘요.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이라는 곳에서는요.
고라니를 그러니까 멸종위기 취약종 멀러너블 VU 등급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VU 등급은 뭐냐면 절멸 위험이 중간 수준쯤 된다. 아주 심각하지도 않아. 없는 것도 아닌데 중간 수준의 절멸 위험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중간 수준의 절멸 위험이냐? 한국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종이 있는데 하나만 한국에 집중 분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 세계 많은 것들이 중국 고라니예요. 특명이 히드로포테스 이네르미스라고 해요. 이게 멸종 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고라니는 이거의 아종이거든요. 히드로포테스 이네르미스까지 똑같은데 아르기로푸스라고 하는 아종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정하게 있어서 우리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고라니는 사슴과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수컷도 뿌리 없고 송곳니로 싸우는 특이한 진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유류의 다양성 연구에서 진화적으로 아주 독특한 사례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라니 연구 사람들 한국 되게 부러워하죠. 특히 한국의 고유 아종은 그 한국에만 사는 고유 아종이란 말이에요. 히드로포테스 이네르미스 아기로푸스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보존 프로그램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서 적절하게 잡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다 좋아합니다. 벼, 고구마, 콩, 옥수수, 배추, 상추, 사과, 배, 감. 인간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요. 걔네가 원래 이런 거 영양분 많은 거 말고 풀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가 서식지에 영양분이 많은 거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 먹고 싶겠어요. 이런 거 영양분 많은 거 먹고 싶죠. 여러 마리가 약 한꺼번에 밤중에 몰래 나타나서 피해가 커집니다. 특히 왜 농작물이 잘 살 때 있잖아요. 봄과 가을에 집중되죠. 겨울이야 어차피 다 따갔으니까 떨어진 거 먹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봄과 가을이 너무나 피해가 커요. 근데 고라니는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청각이 예민합니다. 그 어떻게 찻소리에 놀라서 도로에 막 뛰어들어요. 뛰어들어 다 얼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차가 스리가 꽝 충돌해버리죠.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요. 2020년 1년 동안에요. 1년에 몇만 건의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고 차량도 파손되죠. 한국에서 로드킬 있잖아요. 야생동물 로드킬의 70%가 고라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키죠. 개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멸기 경쟁이 되게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점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초식동물이나 조류가 살 수 있는 서식지를 간섭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라니만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생 불균형의 초래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라니가 살고 좋은 생태적인 틈새가 너무 많아요. 고라니는 깊은 산속보다는 풀숲, 논밭, 하천같이 개방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도로, 농경지, 개발지 주변에 거침없이 지출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노루나 사슴 같은 동물은요, 깊은 숲이나 고산지대를 더 선호해요. 근데 우리 그쪽은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민감하고 그러니까 고라니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거기다 고라니는 몸집이 작아요. 자꾸 몸놀림이 가볍단 말이에요. 또 장애물도 잘 피해요. 잘 뛰어넘습니다. 또 좁은 공간, 숲을 사이 밭으로 자유롭게 오가요. 그러니까 수영까지 잘해요. 강도 잘 건넌단 말이에요. 이 덕분에 서식지가 끊겨도 고라니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슴, 노루는 그 서식지 끊기잖아요.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잘 살지 못하는데 고라니는 사람들이 만든 끊겨놔도 잘 옮겨갑니다. 거기다 번식력도 좋아요. 매년 한 마리, 세 마리 새끼를 낳고요. 생존한 개체는 1년 만에 성체가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증식 속도도 빠르고 회복력도 강한 종이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죠. 천적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 녹대,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포식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포식자가 해봐야 기껏 해봐야 담비, 삭, 맥고양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네들도요, 새끼 고라니나 잡을 수 있지 큰 고라니는 잡기 어렵습니다. 워낙에 작은 놈들이어서 또 몇 마리 있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살 것도 많고 천적도 많고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 고라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가까이 살지만 사람의 존재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사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탄 데 오죠. 밤에 농작물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농작물 먹으니까 먹을 거 많아. 먹을 거만 영양사 좋아.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고유종들, 또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동물도 당연히 있죠.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다 알만한 거로. 한국 청설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붉은 청설모가 있는데 이게 한반도로 와가지고 한국 청설모가 됐어요. 등 쪽은 회갈색이고 배 쪽은 하얗고 귀 끝에 긴 털이 다발이 특징입니다. 한국 전역에 흔히 봐요. 근데 외국 청설모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또 울릉도 굴뚝새가 있어요. 울릉도 고유종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울릉도에만 있습니다. 다른 굴뚝새보다 몸이 작고 노래도 달라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됩니다.
또 포항 댕기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 울산 일대만 사는 고위종 뱀인데요. 1990년대에야 신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주로 서식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잖아요. 포항, 울산밖에 없는데 거긴 또 이제 공업지대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보호가 필요하죠. 또 미호종계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민물고기인데 충청북도에 보면 미호천이라고 있어요. 충청북도의 미호천에만 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물고기예요. 맑은 물에서만 살고 하천이 조그만 오염돼도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데 있었겠지만 다 사라지고 미호천에만 살아남아서 미호종계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 1급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질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위험을 알리는 경고양입니다. 경고. 고라니는 몸집이 작아요. 겁이 많고 위협을 느낍니다. 도망가기 전에 크게 소리를 쳐요. 왜? 자기를 보란 거죠. 자기 소리치면 어떻게 포식자 더 들키잖아요. 하지만 자기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 위험해 라고 경보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식자들을 혼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놈인데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니까 포식자가 놀라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소리 나니까 뭐 담비, 삭, 여우 같은 포식자들이 순간 움찔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짝짓기 할 때도 이 소리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번식기가 되면 가을과 겨울 사이 번식기가 있잖아요. 이때 수컷끼리 영역을 주장하거나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고라니 울음소리는 좀 더 반복적이고 더 적극적입니다. 해야죠. 우리는 옛날 보통 어떻게 최고 포식자들이 개체수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식자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식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이나 덫을 넣어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건 빨리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피임약을 먹여서 생식 억제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것도. 비폭력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은 실현 가능성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먹이 자원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농촌에서도 다 걷어들인 다음에요. 거기에 또 먹을 것들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근데 이것도 이제 생태계에 덜 개입하는 방법이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포식자를 다 복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늑대 이런 거 놔두면 되겠지만 그거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개체수 조절에 어떻게 간섭할까? 생태적으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미요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서식지 파괴하고 있고 포식자 제거했잖아요. 먹이 경쟁력 제거했어요. 이미 생태적 구조를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니를 조절하던 호랑이, 늑대 다 포식자 없애버렸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생태계에서 포식자 역할을 일부 담당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물론 지속 가능한 방식이 되고 생태적, 윤리적인 책임을 동반해야겠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죠. 고라니 사슴과 동물이잖아요. 사슴 고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는요 실제로 고라니를 사냥해서 먹기도 해요. 또 영국에서도요 외래종 고라니를 갖다가 가축처럼 키워가지고 고급 식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있어서 무단 포획이나 안 되고 유통 금지 대상입니다. 또 잡을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유해조소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지 마세요. 왜? 야생동물입니다. 기생충, 세균 이런 위험성이 커요. 또 식용하려면 가공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식용자원보다는 개체조설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 표면에 보면 어떤 곳은 육지고 어떤 곳은 바다고 어떤 곳은 산맥을 이루고 어떤 곳은 마리아나 해구 같은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에베레스트를 다 집어넣어 채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이 보면은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편편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곳은 왜 이렇게 높고 어떤 곳은 왜 이렇게 깊은가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 원인을 지질학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를 단순히 지향사론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냥 판이 구면좌표 계상에서 어떤 평면적인 수평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뭔가 솟아올랐다가 깎여 나가고 내려가고 혹은 가라앉고 이런 수직 운동만 해서 이런 산맥과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지향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질학자가 아니에요. 독일의 기상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대서양 주변 지도를 유심히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쪽하고 남미 쪽하고 남미는 동쪽이 톡 튀어나왔고 아프리카는 서쪽이 쏙 들어갔고 그죠? 그 멕시코만 있는 북미의 동쪽은 또 쏙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부분 톡 튀어나온 유럽하고 얘를 쏙 밀어 넣으면 완전히 직소 퍼즐처럼 딱 맞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보니까 이제 한창 그 고생물학이 활성화되고 공룡 화석 찾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보니까 이 남미 쪽, 북미 쪽 동부 해안에서 발견되는 화석하고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동일한 거예요. 공룡 화석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딱 대서양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딱 두 개를 붙이면 딱 들어맞는데 여기에다가 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두 해안가에 살았던 공룡 화석이 육상 공룡 화석이 동일하네? 이게 설명이 되려면 이 두 떨어져 있는 지역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붙어 있었어야만 가능한 현상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유럽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면서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서 이거를 대륙 이동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지향사론자들이 학계의 대세를 당연히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알프레드 베게너는 죽을 때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크레이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그 자기의 어떤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이 뭘 했나요? 이게 잠수함 작전을 막 쓴 거예요. 유보트를 막 써가지고 이제 막 대서양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유보트를 잡으려고 이제 영국에서 이게 대서양의 해저 지형들을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 한가운데 그냥 편편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아프리카, 유럽하고 아메리카 사이의 대서양 한가운데를 따라서 뭔가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여기가 찢어진 곳이고 그 찢어진 곳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구 표면에 있는 여러 대륙과 대륙들은 그리고 바다들은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판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끝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거고 이제 현대의 지질학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후에 존 투저 윌슨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지질학자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윌슨 사이클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분이 제안한 윌슨 사이클은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마치 윤회 사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 그림을 보면 대륙이 뭔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찢어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대륙이 찢어져요.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뭐 사과 쪼개듯이 그냥 지구가 둘러 쪼개질까요? 안 그렇죠. 찢어진 대륙 사이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맨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내요. 그 새로운 지각이 우리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이런 대양을 이루는 지각, 해양 지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지각을 만들어요. 이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에 비해서 두께는 한 3분의 1도 안 되지만 훨씬 더 밀도가 크고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해양 지각이 뭐 영원히 계속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진 대륙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구형이니까 반대쪽에 가서 다시 부딪히겠죠. 여기를 찢으면 반대쪽에 가서 다시 부딪힐 거고 계속 이 바다는 넓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이 바다는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라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난카이 해곡 이슈 많이 됐죠. 동일본 대지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망했죠. 그죠? 그 지진을 일으킨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해양 지각이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고 대륙 지각 아래로 미끄러져서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섭입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에요. 이 섭입에 의해서 다시 해양 지각은 축소하고 줄어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서양이 이제 중생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대서양이 있기 전에는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던 태평양이 초대륙 나머지의 바다 전체를 이루고 있었겠죠. 근데 대서양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초대륙이 쪼개져 가지고 아프리카, 뭐 유라시아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가 서로 멀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래 존재했던 태평양은 상대적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어야겠죠. 태평양 어떻게 면적이 줄어들까요? 이 섭입을 통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해양은 다시 이 섭입에 의해서 그 면적이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결국에는 해양이 완전히 소멸하고 그 양쪽에 있던 대륙끼리 다시 충돌을 하겠죠. 그 대륙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습곡 산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쪼개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충돌하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걸 이제 존 투조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윌슨 사이클, 이런 명명을 하게 된 거죠. 지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규모에 따라서 모르고 뭔가 그 지진 재앙을 맞이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지진학계에서는 이 지진의 전조 증상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자포자기에 가까운, 지진은 전조 증상을 특정할 수 없다. 특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예 전조가 없을 수도 있다. 전조라고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대부분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동물들의 이상 행동,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평소에 못 보던 희한하게 생긴 구름 형태,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사실은 그게 지진의 어떤 앞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역적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연역적 원리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계속 귀납적인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지진이 났던 사례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보니까 뭐 저기 평소에 안 보이던 아주 심해어가 잡혀가지고 기다려보니 지진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론 체계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지진은 그 전조 증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조사는 하지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번에 난카이 해곡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생겼을 때 결국은 일본 정부도 내세웠던 것들이 과거에 이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역사서에 기록된 주기예요. 어떤 경우는 2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년 만에 발생할 수도 있고 가장 마지막 발생했던 지진은 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들쑥날쑥하고 사실은 그 어떤 인문학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또 이거 지진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들을 지금 가져다 쓰는 이유 자체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진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청천벽력같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그냥 아무 징조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지진이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진이라고 부릅니다. 전진,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본진, 그리고 큰 지진 이후에 나타나는 여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진이 있는 본진이 있을 수 있고 전진이 생략된 본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도카라 열도라고 큐슈 서남부에 있는 거기서 발생했던 군발 지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뭐 한 2에서 4 요 정도 범위의 지진들이 끝도 없이 나는 몇천 번이 났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본진 자체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진도 있는 겁니다. 지진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은 무조건 쓰나미가 생길 수 있느냐? 우리 쓰나미 발생했던 것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였죠. 그리고 2024년도에 작년 1월 1일에 있었어요. 일본 서부 바다, 그러니까 동해입니다. 동해에서 일어났던, 동해의 동편에서 일어났던 지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까지 쓰나미가 실제로 도달했습니다. 많이 약화돼서 1m 남짓했지만 그 일본 쪽에서는 쓰나미가 굉장히 커서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 거기 노토반도라는 섬에서 또 쓰나미가 만들어졌죠. 이 쓰나미가 무조건 지진이 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섭입대라고 하는 시스템 기억나시죠? 그죠? 섭입대가 뭐냐면 이제 더 밀도가 큰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작은 대륙 지각 아래로 미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섭입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참기름 발라놔가지고 얘가 스물스물 꿀렁꿀렁 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마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이게 어떤 이 미끌림을 참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한번 확 미끌리고, 또 한참을 힘을 모으다가 미끌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는 기간 100년, 그러다가 한번 미끌리면 지진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카이 해곡 백년주기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참다가 그냥 쑥 미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각 내지는 지구 암석권, 지구 표면이죠. 여기는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탄성 거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힘을 참는 동안에 얘가 우리 눈으로 관측이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휘어지면서, 그죠? 마치 용술처럼 이렇게 휘어지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미끄러지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처럼 복원되는 과정에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을 위로 확 들어 올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갑자기 뭔가가 땅 밑에서 거대한 땅덩어리가 바닷물을 들어 올린다. 동일본 대지진 때 들어 올려진 높이가 한 5, 6m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일본 동쪽에 있는 일본 해구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양의 땅덩어리가 5, 6m 들어 올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넓은 영역의 바닷물이 위로 몇 미터 들어 올려진 겁니다. 그 물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겠죠. 쓰나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쓰나미라는 게 저기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지역이 다 환태평양 조사인데 불의 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섭입대가 위치하는 그 모든 곳은 다 쓰나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후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최근에 영화화됐던 그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죠. 수마트라 섬 그 인도네시아 섭입대에서 그 만들어진 쓰나미가 아마 전파돼 가지고 태국까지 가서 발생했던 그 재난을 다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큰 어떤 피해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가장 컸던 거는 동일본 대지진이었었던 거죠. 일반 파도하고 쓰나미는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쓰나미라는 이름이 일본 그 한자어로 진파 이렇게 합니다. 나루 진자, 우리 무슨 진 갑꽃진, 나루터명을 붙이는 거죠. 진파, 그러니까 나루터에서 이는 파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본의 어부들이 좀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을이 없어진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조업을 하면서 파도를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쓰나미가 만들어질 때 먼 바다에서는 그 밑에서 섭입대 미끌림에 의해서 넓은 지역의 땅이 탁 솟아오르니까 순간적으로 그 위에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요? 몇 미터 위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넓은 영역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먼 바다에서 쓰나미가 만들어질 때는 파고가 높지는 않아요. 파장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10km 이상, 수킬로미터. 파도 하나가 파장이 거의 수킬로미터, 10km 이상이 되고, 근데 파고는 몇 미터밖에 안 되니까 밑으로 쓰나미 파도가 먼 바다에서 지나가도 그냥 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바다가 쓱 천천히 올라왔다가 쓱 다시 내려가는, 이런 거밖에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쓰나미가 해안가로 이렇게 전파를 해가면서 그 바다의 심도가 계속 얕아지다 보면은 이 파도라는 거는 이 지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지만, 위로 볼록하게 생겼지만, 그게 뭐냐면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의 움직임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요? 파장이 긴 파도는 그 아래에서는 아주 그 파장 길이만큼 커다란 원형을 이루면서 물이 회전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얕은 바다로 오게 되면 그 회전 운동을 할 수 없겠죠. 큰 규모의 회전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회전 운동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얕은 수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길었던 파장이 좁아지게 되고,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파고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나미가 먼 바다에서는 느낄 수 없고, 갑자기 아주 먼 바다에서는 아주 파고가 낮은 아주 완만한 웨이브가 이렇게 해안가로 오면서 그게 말도 안 되게 빌딩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 풍랑, 해일 뭐 이런 거 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해일은 그냥 파도가 많이 치면은 우리가 이제 해일이라는 일반적인 말을 씁니다. 태풍 해일, 폭풍 해일 뭐 이런 말들은 그냥 파도가 많이 치면은 육지로 파도가 넘어치는 현상이고, 쓰나미도 일종의 해일이죠. 하지만 쓰나미라고 하는 거는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쓰나미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대서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륙 이동설은 결국 대서양에 왜 생겨나게 됐는가?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뭔가? 왜 아프리카 서부와 아메리카 동부 해안선이 일치하는가? 여기서 나온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유보트 잡기 위해서 해저지형 조사하면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걸 발견하고 거기가 찢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를 딱 봤을 때 대서양의 반대에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대서양 지금 넓어지고 있죠. 그럼 그 반대급부로 태평양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져야겠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만약에 쫙 축소시킨다 그러면 얼굴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얼굴도 구면 3차원 구면이니까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태평양이 좁아져야 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해양 지각이 어딘가로 없어져야겠죠? 어떻게 없어질까요? 대륙 지각 아래로 섭입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해양 지각은 얇은 대신에 밀도가 훨씬 크다 그랬어요. 대륙 지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하고의 압축을 받으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 밀려가는 섭입대가 태평양 주변에 북미 서부, 남미 서부, 그리고 뭐 뉴질랜드 동부,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뭐 알류샨, 캄차카 이 지역 전역에 걸쳐서 알래스카까지 이런 섭입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일이냐? 반대쪽에서 대서양이 만들어지는 반대급부로서 태평양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태평양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라지는 이 섭입작용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고 우린 그걸 불의 고리 또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겠죠. 주변에 보시면은 일본, 그죠? 그리고 러시아, 캄차카, 알래스카, 미국 서부, 그리고 뭐 안데스 산맥 인근에 위치하는 뭐 칠레 이런 곳들 큰 지진 나잖아요. 이런 곳들 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고 뉴질랜드 보면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 활동도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 전부가 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일본의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난카이 해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가깝게는 500km밖에 안 됩니다. KTX 타면은 3시간 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매우 가깝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원치 않지만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변에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이 섭입하는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지진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포항이나 경주나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여러 가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힘도 여기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의 서부에서 만약에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일본 큐슈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큐슈 지역이 우리나라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가는 곳이죠. 거기서 뭐 10만 년 이내에 가장 크게 폭발했던 화산 랭킹 2 해당하는 아소산 큐슈에 존재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분출하는 사쿠라지마 화산 여기 큐슈에 역시 있습니다. 이런 화산이 과거에 크게 분출했을 때 그 화산재가 낙하하는 범위에 우리 한반도가 통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학계에 이미 논문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터전을 구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그죠 어떤 삶의 방식도 우리 한반도나 부속 도서가 가지고 있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집 짓는 방식이라는 것부터 어떤 옷 입는 방식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보존하는 그리고 작물을 수확하는 이런 방식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고 다만 이제 그런 나라들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 지진 자체가 일종의 어떤 재해 자체, 지진 재해, 화산 재해 자체가 일종의 어떤 신격화되어 있다거나 그죠? 어떤 신의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좀 나타난다거나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딱히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인명피해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탈하고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자연적 현상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활화산의 수를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태평양 불의 고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미국 서부 해안, 남미 서부 그리고 이제 캄차카, 알류샨에서부터 일본을 거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여기에만 한 700에서 900개 정도의 활화산과 쉬고 있는 화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중앙해령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런 바다들의 바다 한가운데를 따라서 해양 지각이 갈라지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그거 자체로서 그냥 하나의 거대한 화산이고 거기에서 몇 개의 화산이 존재하느냐를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화산의 숫자를 정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걸 숫자 몇 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를 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표면에만 보더라도 거의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우리 제주도 고유어로 오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화산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제주도라는 화산 안에 또 작은 화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케일에서 어떤 크기, 사이즈 개념에서 화산을 정의할 건지에 따라서 이걸 하나의 화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여러 작은 화산들의 집합체로 볼 건지 이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산은 일단 높은 곳이 산이죠. 고지대를 산이라 부르고 우리나라는 그냥 산이라고 부르는데 mountai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hill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좀 높으면 다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어떤 완만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산 같은 것들은 산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힐이라고 하고요. 마운틴 같은 경우는 우리 라키 산맥처럼 정말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높은 우리나라 어떤 그 백두대간이라든지 어떤 뭐 설악산 뭐 이런 아주 뾰족뾰족하고 높은 곳의 경우만 산이라고 부르고 이 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지형적인 요소고요. 그렇게 위로 솟아있는 뾰족뾰족한 지형 중에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그런 높은 지형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2013년도 뉴스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일본 남동 쪽에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일본 도쿄쯤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이즈본인 마리아나 트렌치, 마리아나 해국 들어보셨죠? 그 바로 후방에 있는 이 화산 열도들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지름 200m짜리 섬이 하나 생겼죠. 화산 활동이 새로 일어나면서 화산 섬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또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화산하고 지진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절친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불의 고리, Ring of Fire라고 부르는 태평양 주변을 따라서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에요.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 Ring of Fire는 다른 이름 가지고 있죠.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산대라고 하는 거는 그 만들 조자에 산자, 매산자 써가지고 산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평양판이라든지 필리핀해판이 유라시아판 혹은 북미 혹은 남미 판 아래로 섭입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그 난카이 해곡 지진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난카이 해곡 지진이 나는 이유가 필리핀 해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태평양 주변을 따라서 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유라시아판과 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큰 지진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지진이 나는 곳하고 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겹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메커니즘을 좀 보자 그러면 화산 활동은 결국은 뭔가요? 땅속에 있던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인 마그마가 꿈틀꿈틀거리다가 지각을 부수고 뚫고 분출하는 과정이에요. 꿈틀꿈틀거리고 지각을 부수는 거 뭘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지진을 유발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 후지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근처에 있는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크게 분출했던 때가 1707년도입니다. 그때 후지산이 그 자체 동력으로 분출했다기보다는 후지산 분출하기 한 49일쯤 전에 일본에서 엄청 큰 지진이 있었어요. 난카이 해곡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거의 지진 규모가 9가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지진이 났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후지산의 분화가 촉발이 됐다고 해요. 이제 땅속에 있는 마그마는요, 우리 단순히 그냥 액체가 아닙니다. 맹물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지구 내부의 암석은 암석 자체가 결정 구조로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석이 녹는다면 녹은 마그마 안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있냐면 물이 우리 탄산음료 같은 거 보면은 액체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마그마 액 안에 물이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보면은 약간 우리가 굉장히 그 뚜껑을 잘 닫아 놓은 안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샴페인이라든지 콜라 같은 상태라고 우리 마그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가요? 이 콜라나 샴페인 따기 전에
흔들면은 그죠? 펑 하고 터지죠, 그죠? 그 똑같은 현상입니다. 후지산 밑에 마그마가 있었어요. 가스가 충만한 마그마가 있었는데 그 마그마방 근처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그마가 흔들리겠죠, 그죠? 우리가 탄산음료를 흔들어 준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녹아 있던 가스들, 즉 물과 이산화탄소가 마그마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흔들어 가지고 뚜껑 열면은 거품이 막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그 후지산 아래에서도 1707년도에 생겼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지진이 곧 화산 활동을 촉발할 수 있고 또 뭐죠? 화산 활동이 또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쌍방향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산 활동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시뻘건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걸 상상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또 뉴스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막 시꺼먼 화산재가 하늘로 막 뭉게뭉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걸 화산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화산 분출의 어떤 분류에 해당합니다. 용암이 이렇게 뻘겋게 흘러나오는 거는 뭔가 그 시뻘건 그 효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겁이 나고 뜨거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분화 규모가 더 작아요. 오히려 그 시꺼먼 회색빛의 구름이 하늘로 막 뭉게뭉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분화가 훨씬 더 분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위험한 건데요. 일단 화산은 어떤 등급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딱히 뭐 다른 걸 쓴다기보다는 한 번의 분출에 화산 분출에 수반돼서 밖으로 빠져나온 마그마의 양을 가지고 화산 분화의 규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 등급은 0에서부터 뭐 지구상에서 알려진 거는 8, 9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보면 뉴질랜드 동쪽에 있는 tongahunga라는 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규모가 5 정도 됐습니다. Explosivity Index, 그러니까 화산 폭발 지수라고 부르는데 그 규모로 5 정도가 됐었고, 1707년도에 있었던 후지산 대폭발도 규모가 5 정도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땅속의 마그마방의 규모가, 부피가 우리 마그마방이 주사위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주사위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km 정도 되는 주사위, 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실제로 마그마가 땅속에 있을 때는 그걸 1입방킬로미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마그마가 분출하면 그 부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 그 팝콘 같이 되는 겁니다. 마그마가 내부에 굉장히 많은 가스를 녹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그마가 분출하는 과정에 그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마치 이제 마그마가 일종의 맥주 거품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더라도 그렇게 가스를 많이 포함하는 마그마가 분출을 할 경우에는 화산의 분화 강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옐로스톤은 그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마뉴먼트 같은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저도 어릴 때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슈퍼 볼케이노 과학 잡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옐로스톤이 폭발을 할 경우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이에요. 우리 백두산 보면 천지 아시죠, 그죠? 천지가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아주 큰 폭발이 있고 나면 화산이 이렇게 붕괴돼서 만들어진 일종의 싱크홀 같은 지형을 칼데라라고 하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천지예요. 그 천지의 직경이 한 5km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옐로스톤에 있는 칼데라들은 그거랑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 50km에서 한 80km 정도 되는 칼데라가 있는데요. 칼데라 크기는 곧 밑에서 빠져나간 그 마그마의 양을 의미를 하겠죠. 싱크홀 같은 경우도 밑에가 더 큰 공간이 텅텅 비어 있으면 더 큰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칼데라도 훨씬 더 이제 마그마가 더 한 번의 분출을 통해서 더 많이 빠져나갈 때 더 큰 칼데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50에서 80km 정도 직경의 칼데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폭발 규모가 8 이상이라고 말들을 해요. 그 tongahunga 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22년도에 분출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봤을 때 그게 이제 1큐빅킬로미터잖아요. 근데 화산 폭발 지수는 1이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마그마의 부피가 10배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5에서 6,
7, 8, 세 단계 올라갔으니까 얼마인가요? 1000 큐빅킬로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그마 방의 크기가요. 통가헌가나 후지산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주사위 모양 마그마 방으로 가정했을 때 크기가 1km 이렇게 규모 8이 되면은 마그마 방의 직경이 10km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산이 분출할 경우 굉장히 큰 분화로 이어질 거라고 일단은 추측을 하는 거고, 여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게 하도 크다 보니까 이게 세 개 주에 걸쳐 있어요. 와이어밍, 몬태나, 아이다호 이 세 개 주에 걸쳐 있는 굉장히 큰 화산지대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에 과거의 지질학적 기록 분석에 따르면은 여기에 크게 3번의 분화 이벤트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각각의 칼데라가, 각각의 그 폭발로부터 만들어진 칼데라가 3개가 존재하는데, 가장 오래된 칼데라가 아일랜드 파크, 두 번째가 헬리스 포, 세 번째가 옐로스톤. 옐로스톤이 가장 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분화 주기를 보니까 가장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일랜드 파크 칼데라 다음에 헬리스 포크 칼데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 80만 년 걸렸고, 헬리스 포크 칼데라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옐로스톤이 또 만들어질 때까지 한 66만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칼데라를 만드는 분화, 칼데라 포밍 이럽션이라고 하는데, 이 칼데라 포밍 이럽션의 주기를 보니까 80만 년, 65만 년 이렇죠, 그죠? 표본이 좀 적긴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옐로스톤이 만들어지고 한 65만 년씩 딱 흐른 거죠. 그러니까 주기로 봤을 때 우리 난카이 해국 대지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 지진 나고 나서 거의 100년 다 돼 가잖아. 이제 그 백두산 1000년, 100년 분화 주기설 그거하고 비슷한 거고, 마지막 분화 있고 100년 지났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보면은 약간 옐로스톤이 보통 이렇게 칼데라가 한번 내려앉고 나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 마그마가 모여들면서 칼데라가 회복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서전트 돔이라고 부릅니다. 리서전트 돔. 이렇게 내려앉았던 곳에 다시 밑에 마그마가 차면서 다시 거기가 부풀어 오르는데, 이 지금 옐로스톤에서 그런 리서전트 돔 현상으로 추정되는 어떤 광역적인 부풀어 오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보면 우리 가이저라고 부르는 간헐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뉴스 보면은 막 사람들 그냥 그 옐로스톤 공원의 그 노란 아주 이쁜 막 굉장히 신비로운 빛깔의 어떤 거인의 눈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호수, 거기를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옆에서 막 폭발이,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알겠지만 수류탄 그 물에다 던져서 훈련할 때처럼 뭔가 팍 터져 올라가죠, 그죠? 예, 약간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땅속에 아주 뜨거운 마그마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 마그마에 의해서 아주 높은 온도로 데펴진 지하수가 갑자기 그 대기압 환경에 놓이면서 폭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수증기화되는 그런 걸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모아봤을 때 여기 지금 분화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화가 할 시점이 도달했고, 서전트 돔이나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간헐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분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분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큰 분화임이 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인류가 그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살면서 겪어본 규모는 아니에요. 지금 옐로스톤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화산 폭발 규모 랭킹 같은 게 좀 있는데,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토바 화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화산이 74,000년쯤 전에 분출했어요. 이게 규모가 8 이상 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분출된 화산재량이 마그마로 환산했을 때 약 2,800 큐빅킬로미터죠. 규모 8이 되려면 1000 큐빅킬로미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1000 큐빅킬로미터 분화 8의 경계점 2.8배 초과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74,000년 전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지금 현대 문명이 있었을 때 분출했으면 아마 문명이 리셋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일본 아소산 많이 아실 거예요. 큐슈 여행 많이 가실 텐데, 아소산 보면은 거기 분화구 크기가, 칼데라 크기가 24km예요, 직경이. 백두산의 지금 5배죠, 거의. 그때 이제 이 아소산에서도 한 88,000년쯤 전에 분화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분화로 산출된 마그마의 양이 약 930에서 1860 큐빅킬로미터. 그러니까 1000 큐빅킬로미터면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 8이 되는데 1860까지 간다 그러면 벌써 훨씬 뛰어넘죠, 그죠? 이것도 규모 8 초과하는 화산 분화였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화산이 과거 10만 년 이내에 가장 컸던 랭킹 1, 랭킹 2 이렇게 화산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오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역시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있고 그 화산은 1815년 조선 중후기쯤에 분출을 했어요. 이 분화는 7에서 7.5 정도 규모라고 말을 합니다. 아소산이나 토바 화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분화 규모였는데 이 분화로 인해 가지고 북반구에는 3년 동안 겨울이 이어졌어요.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그 정도니까 만약에 8자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8자리가 일어나면 사실은 굉장히 몰라요. 인류가 어떤 생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지만 인류 문명 자체가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백두산, 우리 주변에 있는 백두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산 크기하고 일단 분화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지구상에서 현재 단일 화산체로 분류되는 가장 큰 화산은 하와이입니다. 근데 하와이에서는 아무리 큰 분화도 Volcanic Explosive Index 3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느냐? 결국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이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나오더라도 이게 엄청 자주 분출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하와이 분출한다는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화산체는 커지는데 거기서 큰 화산 분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까 옐로스톤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지금은 65만 년째 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때요? 근데 사람 터질 거라 그러죠. 65만 년 동안 활동을 안 하는데 언젠가 터지면 그거 어떨까요? 모아놨던 게 이제 한 번에 분출하는 거죠. 한 번에 분출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산의 어떤 크기, 폭발 규모 뭐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그 화산이 가지고 있는 분화 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마그마 생성량, 분화 주기 간의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두말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희한하게 이 두 영화가 1997년에 같이 나왔어요. 한 영화는 이제 볼케이노라는 영화고요. 또 다른 한 영화는 단테스 픽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첫 번째 영화는 우리 맨 인 블랙 아저씨 있죠. 터미 리 존스 주연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 007 제임스 본드 피어스 브로스넌이 주연으로 나왔는데 역시 미국은 어떤 지질학 최강국답게 이 화산 관련된 영화를 자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이 디테일과 이 고증에 있습니다. 이 두 영화가 둘 다 이제 화산 분출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어요. 볼케이노 같은 경우는 샌 안드레아스라는 곳이 이렇게 굉장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LA 근처로 이어지는 굉장히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많은 어떤 단층대인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한다는 거예요. LA 한복판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완전히 시뻘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어떤 LA에 있는 어디에 호수에 있는 인공 연못 같은 데서 용암이 분출해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용암이 도시의 어떤 거리를 메우면서 느릿느릿하게 흘러오다가 그죠? 흘러가다가 갑자기 솟구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용암의 거동에 대한 특징들을 아주 고증을 잘해가지고 살려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산 분출의 한 종류인 하와이식 분화, 영어로는 하와이안 이럽션이라고 하는 그 형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와이 섬에서 자주 관찰되는 뻘건 용암 흘러나오고 용암이 강을 이루고 흘러가고 땅속을 따서 우리 제주도 가면은 용암 동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볼케이노라는 영화에 보면은 지하철도 따라서 용암이 빡 흘러가거든요. 그게 이 용암 동굴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라바 튜빙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하와이 같은 화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출에 수반되는 어떤 화산재해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 단테스 피크는 또 완전히 다른 화산재해인데요. 이거는 그전에는 하와이안 이럽션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플리니식이라고 부르는 플리니언 이럽션이라고 부르는 우리 백두산 서기 946년에 발생했던 그 분화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분화, 우리 통가, 헝가 형태의 분화, 그런 분화를 또 상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시뻘건 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시뻘건 건 안 나오고 처음부터까지 하늘인 잿빛이고요.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그 주변의 연못에서 이렇게 막 온천 연못에서 수영하고 목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에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화상이 벗어 사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꽝 하고 하늘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산 꼭대기 위로 구름이 마치 우리 핵폭탄 터졌을
때 버섯구름처럼 솟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주인공 피어스 브로스넌이 자동차를 타고 그 하늘로 솟아올랐던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면서 이 자동차를 쫓아오는데, 그걸 이제 도망가는 이 추격신,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또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주변에 물을 만나면서 이거를 라하르라고 부릅니다. 화산 이류라고 부르는데, 화산재가 물과 만나버리면은 엄청 걸쭉한, 미숫가루보다 훨씬 걸쭉한 형태의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흙탕물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고 쓸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고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하와이식 분화, 두 번째는 플리니식 분화, 이 두 가지 영화가 같은 해에 상영이 됐는데, 정말 그때 그 화산학자들은 정말 그 풍년이었죠. 이런 이 컬처적으로 굉장히 고증이 잘 된 겁니다. 이 시간이 꽤 됐지만은 이 명작은 영원합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백두산은 대륙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죠. 내륙. 우리나라 그 개마고원 들어보셨습니다.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해발고도는 한 2750m, 2770m 그 정도 되고, 제주도는 섬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부터 많이 다르죠. 울릉도도 역시 섬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수심 약 한 100m 내외, 그 정도 되는 아주 얕은 바다, 대륙붕이라고 부르는 아주 얕은 바다에 놓여 있는 화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가 1950m 정도 되는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만 물에 담그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는 3000m가 넘는 화산이에요. 그런데 울릉도가 있는 동해바다의 수심이 2000m 정도 돼요. 그래서 울릉도는 제주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높이로서는, 그리고 백두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높이로서는 더 높은 화산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주 깊은 물속에서 몸만 내놓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본질적으로 이 세 개의 우리나라 주요 활화산들의 형성 과정, 분출 형태, 어떤 이런 것들, 거기 주변의 식생이라든지 인간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화산 중에 그래도 가장 위험도가 낮은 화산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제주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산 지대는 이제 필연적으로 그 화산 밑에, 활화산 지대 밑에는 그 밑에 필연적으로 마그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열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열이 높은 곳에서는 뭘 하라 그러냐, 우리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린 에너지로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 연료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이용하는데, 지구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열,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이제 지열 발전이라 부르는데,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지열 발전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 땅속으로 들어가면 보통 우리 한반도 같은 곳은 온도가 1km 내려갈 때마다 한 35도, 40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45도 이렇게 되면 온천 개발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무슨 온천들 있죠. 부곡 온천, 유성 온천, 뭐 이런 온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온천들은 그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제주도는 최근까지도 분출했던 화산이고 그 밑에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뜨겁겠거니 하고,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산 그 지열팀에서 거기를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한반도보다도 지온 증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런 섬에서 사실은, 왜냐면 육지로부터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그 제주도 하면 청정 자원에 보고 뭐 청정섬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데서 막 화력 발전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또 원자력 발전소 짓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주도는 화산섬이니까 그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하면 좋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여기는 더 온도가 낮았던 거죠. 백두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동의하는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활화산이고, 언제 분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활화산인데, 이 백두산에서는 1km 내려갈 때마다 약 온도가 97도 정도씩 증가합니다. 요 정도를 이렇게 활화산의 어떤 지온 구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 사람들이 울릉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아주 찬물에 그냥 몸을 담그고 있는 형태,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잘 식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리 안에 뜨거운 열이 있더라도 좀 차갑겠다. 이 화산은 거의 7분흥선, 8분흥선까지가 동해 차가운 바닷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실시했던 그 시추, 5개 시추공에서 나온 지온 증가율의 평균값이 거의 96도 정도입니다. 1km 내려갈 때마다.
이거는 그 밑에 아주 얕은 곳에 마그마방이 있다는 거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증가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세 개의 화산들이 있는데 각각의 화산들이 놓여 있는 지리학적, 지질학적 조건이 다르고 그 화산들이 가지고 있는 지용구배라든지 활성도가 조금씩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